뉴욕 증시가 연이틀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빅테크의 실적 발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날은 장 마감 이후에 계속해서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했죠.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인텔 같은 경우는 시간의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출과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들이 나오긴 했지만 시간에서 엇갈리는 이유들 계속해서 집중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2.76% 하락하면서 18,000선 코앞에서 멈춰서는 모습이었고요. 다우 지수가 0.9%, S&P 500 지수 1.8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 없이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그만큼 초반부터 대형주, 빅테크들이 힘을 못 썼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그래도 우호적인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 가격 지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의 상승률을, 전월 대비로는 0.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21만 6천 건을 나타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시장 견조함을 나타냈고요. 10월 감원 계획이 5만 6천 건으로 챌린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51% 크게 증가한 수치지만 전월 대비로는 그래도 24% 하락했다는 수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히트맵을 통해서 목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M7 종목들 일제히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전날 실적을 공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6%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빅테크가 하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주들의 상승세가 조금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의 소식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부터 확인해 볼까요? 애플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뛰어넘는 숫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치 945억 달러 정도였다면 실제로 발표한 매출 949억 달러 수준으로 확인이 됐고요. 주당 순이익도 1달러 60센트가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달러 64센트로 시장 예상보다 좋은 EPS, 주당 순이익을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매출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454억 달러 수준이 예상됐지만 462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그래도 꽤 큰 비중, 전체 매출의 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모습들 나타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증가했다는 숫자도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매출들, 맥이나 아이패드나 기타 웨어러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서비스 매출도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애플의 쿡 CEO가 애플 인텔리전스 초기 반응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3일 동안의 데이터뿐이지만 1년 전에 17.1 업데이트의 속도의 2배로 최근 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야기들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대중국 매출이 150억 3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경쟁사들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외 거래에서의 좀 부정적인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일단 정규 거래에서도 1.82% 하락했는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의 반응들이 과연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의 실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88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치 뛰어넘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광고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가량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 7에서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앙값을 계산해 보니까 1,850억 달러로 월가 전망치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1,885억 달러 수준까지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마존에게는 대목이 될 수 있는 연말 쇼핑 시즌 기대된다는 발언 CEO가 했고요. AI 투자 이어간다는 발언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움직임 함께 보시죠. 정규 거래에서도 하락을 했지만 지금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는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뛰고 있습니다. 4%가량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인텔의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지만 예상치는 상회한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한번 보실까요? 사실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46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일회성 비용이 좀 포함되면서 부담이 가해졌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살펴보시면요. 4분기 매출과 EPS 전망치는 또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9%의 강한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제시한 점이 최근 부진했던 인텔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공개한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공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첫 정규 거래였죠. 이날은 각각 6%, 4%대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펠로톤 한번 보시죠.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했고 또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또 신임 CEO로 포드와 애플을 거친 인물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에 주가 밤 사이에 27% 이상의 폭등세 나타냈고요. 에스티로더는 급락했습니다. 20%가 넘게 빠졌는데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하면서 배당금까지 삭감했다는 소식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은 6%대 반등,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3분기 호실적에다가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고요. 코인베이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길 바랬지만 실적 발표 이후로는 15% 급락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기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애플의 경우 1.82% 하락했다는 점 아까도 확인을 해봤지만 지금 화웨이의 3분기 핸드폰 출하량이 42%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데 화웨이의 이런 추격세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애플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한번 묶어봤는데요. 오픈 AI가 챗 GPT 서치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검색 시장이라고 하면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빙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상위 검색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픈 AI의 서치 출시가 과연 이 둘의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포드의 주가도 밤사이에 하락했습니다. 재고 처리 차원에서 내년 초까지 전기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한다. 이 소식 전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밤사이에 또 12%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죠. 회계감사 사임 이후 연이틀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도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캐스트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는 동시에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이날은 하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는 4.29%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날은 4.28%로 내려왔고요. 2년물도 4.166%로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가와 금값도 함께 보시죠.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배럴당 69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원유 수요가 그래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12월로 예상했던 증산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WTI 가격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금값은 또 소폭 내렸습니다. 최고치에 도달했던 이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에 나가 있는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뉴욕 이데일리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시장을 보니까요. 빅테크 중심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미국은 오늘 할로윈 데이입니다. 한 투자자들은 오늘 장과 관련해 할로윈이 시장에 사탕이 아닌 골탕을 먹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트릭 오 트릭. 아이들이 집들을 방문해 사탕 등 과자를 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을 빗댄 것입니다. 오늘 주시장이 급락한 것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각각 6%, 4%나 급락했죠. 사실 MS와 메타 3분기 실적은 어제 발표된 것은 양호했습니다. MS의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었죠.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애저가 33% 증가하면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습니다. 시장 예상치 29.4%를 크게 upp돌았고 이 중 12%는 AI 서비스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케 했습니다. 특히 2025 회계연도 자본 지출은 800억 달러에 달해 1년 전보다 300억 달러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메타도 3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지출이 내년에도 크게 늘 것이라고 밝힌 게 화근이었습니다. 메타는 2024 회계연도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기존 370억에서 400억 달러에서 380억, 4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아울러 인프라 투자 비용이 계속 늘면서 내년에도 상당한 자본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동안 AI 투자 과잉 우려가 커졌다가 다시 잠잠해졌죠. 최근 주가도 꽤 오른 데다 AI 기대감만큼 실적이 빠르게 늘지 못하자 투자자들이 조바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시장에 좀 실망감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장 마감 후에는 또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이 둘을 봤을 때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아마존이 시장이 기대치를 웃돈 깜짝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3분기 1,588억 8천만 달러의 매출과 1.4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조사 업체가 집계한 전반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마존은 특히 클라우드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나 27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12% 증가를 했던 것보다 성장 속도가 가팔라진 것입니다.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의 영업이익은 104억 달러로 48.6%나 급증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세도 가팔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5%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아마존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플도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949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와 거의 유사했고요. 아이폰 매출은 4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웃돈 것이죠. 아이폰 16의 초기 판매가 꽤 괜찮은 기록을 거두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대만, 홍콩에서의 애플 매출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애플의 주가는 약 1% 미만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아마존을 끝으로 일단 이번 주로 예정됐던 빅테크의 실적 발표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에 가려져서 중요한 지표 한 가지가 조금 빛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PC 가격 지수가 또 이날 공개가 됐었죠. PC 상승률이 2.1%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물가 우려는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9월 PC 물가 상승률이 2.1%까지 뚝 떨어졌죠.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연준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최근 유가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기술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한 점을 한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석 달 연속 2.7%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칫 물가가 2%까지 꾸준히 내려가지 못하고 2%대 후반에 머물 수 있다는 신호가 조금 보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서비스 물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및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0.3% 증가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물가는 0.1% 올랐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크게 재만등하지 않았다는 점,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준은 11월 FOMC에서 25bp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2월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커졌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가 현재보다 25bp 인하할 가능성은 25.9%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고착화 현상 그리고 강한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온다면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차례에 그칠 수 있다는 것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뉴욕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켓 시그널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머스트 노우 5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에 있었던 뉴욕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 좀 퍼렇게 물이 들었었죠. 부정적인 이슈들보다도 시장이 그동안 기대감이 워낙 커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오늘 장에서도 약간의 부진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 나타났던 주요 시그널들 여러 지표와 소식들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PCE 물가 9월에는 부합하는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6월부터 계속해서 낮춰져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9월 들어서는 전년 대비 2.1%의 증가폭이 나왔고요. 그리고 함께 공개됐던 고용 쪽의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5개월 내 최저치가 나오면서 고용 쪽의 견조함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놓고 연준의 스몰 컷에 가까운 금리 인하는 다시 한번 진행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9월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대비는 0.2%, 전년 대비는 2.1% 상승을 했는데 다우존스에서 예상했던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고 연간 상승률 같은 경우는 21년 초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세부상도 함께 점검을 해보자면 이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는 2.7% 상승을 했고요. 또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0.3%의 상승을 보였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물가는 0.1% 상승을 하면서 올해 초 이후 가장 많이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개인 소득은 0.3%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0.5%의 증가, 전망치보다도 0.1%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갑을 여전히 활짝 열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으로 지난주 대비해서도 12,000건 감소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이후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건수인데다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청구하고 있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에는 186만 2천 건으로 직전주보다도 2만 6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둔화되는 이유로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피해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일단 월가에서는 오늘 발표됐던 데이터들을 놓고는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FOMC에서 연준이 스몰컷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간에서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애플과 아마존이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일단 두 기업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시간에서는 다시 한번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애플 쪽의 실적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 3분기에 949억 3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주당은 1.64달러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개했던 아마존 쪽의 이 매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강력한 클라우드 수요에 힘입어서 예상보다는 나름 강력한 3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588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43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문가들의 매출액 전망치가 1,572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기대치가 1.14달러였기 때문에 이 예상치들을 모두 웃돈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인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액은 27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고요. 또 1년 전 같은 기간의 매출 증가율인 12%보다도 견조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급증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폭보다는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이었지만 이 정도도 나름 견조한 성과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이 아마존의 광고 부분도 월가 기대치와 일치하는 매출액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4%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오늘 뉴욕 증시에는 10%원 멍으로 작용이 됐는데 오늘 시간에서 발표한 애플과 아마존, 내일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픈 AI가 가지고 온 소식입니다. 챗 GPT 검색 공식 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구글과 함께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7월부터 만든다라는 소식을 알려왔었죠. 서치 GPT라는 이름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에는 공식 출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챗 GPT 검색은 실시간 웹 검색이나 뉴스, 데이터 제공이나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이 검색 서치 툴이 될 것 같고요. 검색 기능은 챗 GPT.com에 들어가서 직접 이용을 해보실 수 있고 PC나 모바일 앱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구독인 챗 GPT 플러스와 팀 사용자들 그리고 서치 GPT의 신청 대기자들은 오늘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챗 GPT 기업용인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에듀 사용자들은 수주 안으로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무료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몇 달 정도 추가적으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료 구독자들 위주로 먼저 진행이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시장에서는 오픈 AI가 챗 GPT 검색 기능을 내놓으면서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 검색 시장 판도를 흔들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래픽만 놓고 봤을 때는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검색 시장은 구글이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1년 전엔 91.5%였는데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1년 전에 3.01%에서 3.96%까지 오른 2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한 강자지만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죠. 이 챗 GPT 현재 주간 이용자 수가 2억 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색 서치 툴의 출시가 이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데이터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까지 하락을 하면서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던 테슬라 전기차 판매 부진 우려가 시장 안에서 재부상이 되면서 주가가 연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발표됐던 데이터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고 불리죠. 캘리포니아에서 3분기 신차 등록 대수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작년 동기보다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가운데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가 3.5%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은 전기차 판매 부진, 특히 테슬라의 판매 부진과 관련된 우려감을 키웠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 9월까지 이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테슬라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13.6%에서 12.1%로 1.5%포인트 낮아졌고요. 또 동시에 중국에서도 밀리고 있는 데이터가 나와서 시장에 더 충격이 가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 같은 경우가 3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라는 매출액을 내놨는데요. 같은 기간 테슬라가 252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도 더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비아디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에 힘입어서 판매량 신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과 3분기 판매량도 역대 최고치를 찍을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현재 비아디의 올해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아디가 세계 여러 지역에 공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 테슬라 강세론자로 불리는 캐시 우드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주식을 대거 매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테슬라 주식을 6만 2천 주 정도 매각을 하면서 전날 종가 기준으로는 220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도한 것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놓고 어느 당의 후보가 당선되던 테슬라의 주가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미국 월가의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현 집권당이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가더라도 전기차와 관련된 수혜가 이어질 수 있고 만약 공화당 쪽으로 이 승기가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풀이가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판매량 자체가 부진하다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면서 연말까지의 투자 심리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5시간 정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16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 트위터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 안에서도 카멀라 해리스를 언급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카멀라 해리스가 진행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전쟁을 우리는 끝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세워질 것이고 트럼프에 투표해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해당 트윗은 몇 시간 안에 몇천 건 그리고 몇만 건의 노출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다만 간밤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채 현재 7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말 사이에 나올 추가적인 변동성도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우토커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피 할로윈. 게임을 시작하지. 공포의 차트 5선. 마소 실적 니마 그렇게 미소를 띄우지 마소입니다. 자, 할로윈 데이네요. 저는 소우가 생각나는데 소우가 없네요.
할로윈데이 때 소우가 진짜 1편에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 뒤로 할로윈 때 계속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뇌절로 가가지고 좀 이제 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직소가 죽었는데도 거기서 뇌를 꺼내가지고 또 거기 녹음기가 들어있어요. 아, 저 못 보겠더라고 이제 거의 더 이상. 더 잔인해서 못 보겠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뇌절이에요. 더 이 엑소시스트가 지금까지 공포 영화에 가장 흥행한 영화고요. 그다음에 조스 1, 2. 야, 스필버그 감독. 이때만 해도 공포 영화를 만드셨는데 요즘은 SF 영화로 전환하셨어요. 자, 뭐 그 다음에 최근 영화가 여기 하나 있네. 그것. 아, 요즘 건 근데 못 보겠더라고요. 자, 조스 1, 2 이렇게 오래된 영화가 아직도 있다는 거. 에얼리언이 단독 영화로 나온 건가요? 자, 저는 근데 이게 좋아요. 저. 그것이 이게 두 개나 있어요. 그것이 4위랑 8위에 있네요.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좋습니다. 한니발하고 저 양들의 침묵 있죠. 한니발하고 양들의 침묵이 다 그 한니발 렉터 박사님 그 영화잖아요. 그때 그 충격. 그리고 지금 정용진 회장하고 조디 포스터랑 찍었는데 조디 포스터가 굉장히 이제 우아해지셨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완전 그 청초한 그 젊음의 그쵸 공포 영화로 최초로 저기 다 휩쓸었잖아요. 아카데미상. 조디 포스터의 눈빛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할로윈 때는 어떤 영화가 히트를 치려나? 자, 양들의 침묵 한니발 이거 다 시리즈죠? 그 맛있게 먹었던 그 고기가 사람 고기였다는 만찬에서. 네, 진짜 끔찍하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소우가 없나?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포의 차트들. 아주 재밌죠? 자, 여기 이렇게 귀곡산장이 있고. 이런 집들이 서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맨날 공포 만화 책에 보면 이런 집들이 나오는데 저런 집들이 어디 있나 싶고. 자, 박쥐가 항상 날아다닙니다. 뭔가 음산한 분위기. 차트도 굉장히 음산하게 그려놨군요. 마치 무슨 피를 흘리는 듯한. 자, 뭔가 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자, 여기도 이게 거미줄을 쳐놨습니다. 거미들이 거미줄을 쳐놨어요. 뭔가 40년 만에, 뭔가 심각하네요. 40년 만에 일어났거든요, 지금. 1980년부터 쭉 와가지고, 이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네요. 지금 다 뭔지는 모르는데, 보면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서브프라임이 터져가지고 미국 경제가 박살나면서 뭐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뭐 중국몽 얘기 나올 때 그때보다 뭔가 더 심해졌는데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심하죠 이거? 자, 이게 미시간 대학교 설문조사 바로 그 파월이 참조한다고 했었고 다른 연준 그 위원들도 가끔 계속 말합니다. 미시간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조정하는데 참조한다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500가구 조사할 때 앞으로의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하잖아요. 향후 몇 개월, 6개월, 1년, 5년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물가가 어떻느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물가를 조사하는데 그거를 참조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세부 지표 중에서 이 주택이나 자동차죠. 이게 문제네요. 여기 있죠. 하우스 앤 오토스. 자, 이거는 식료품이 아니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피망이나 치즈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물론 주부님들은 고민하죠. 하나라도 아껴가지고 달걀도 30알에 한 판에 30알 든 거 얼마인지 개당 그거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그 카트 밀면서. 근데 그래도 집이나 자동차만큼 고민하지는 않죠. 그 계란을 무슨 계란 한 판 사는데 솔직히 일주일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동차나 집 사는데 일주일 이상 고민하죠. 계란보다 더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가격대도 크고. 그러니까 계란 한 판 아끼는 거에 대한 고민보단 저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의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미시간대 설문조사에서 집이나 자동차를 앞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아니면 구매를 할 것이냐, 그 답변이 무려 1980년대 나왔던 수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4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할로윈데이가 아주 공포스러운, 스케어리한 지금 자료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또 뭔가요? 이번에 이게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네. 고스트 버스터즈가 생각나는데요. 자, 이건 또 왜, 여기도 지금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거미들은 아주 좋아하겠는데, 먹잇감이 많아가지고. 자, 여기도 뭐가 쳐져 있죠, 지금. 이게 뭐가 쳐졌을까요, 이게? 자, 이거는
이건 졸트입니다. 졸트. 자, 졸트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 9월 달에 비농업 고용 지수는 금요일 날 이제 나오죠. 정부에서 말하는 거. 근데 9월 달에 그 고용 지수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률이 4.1% 하락돼 가지고 와, 이거 소프트 랜딩이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저기는 8월 달이라고 졸트는 얘기 드렸죠. ADP 민간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정부에서 나오는데 그 정부에서 나온 거가 어떤 고용 공고를 보고 그렇게 됐는가를 심화 학습편으로 해서 나중에 집계가 되는데 그게 발표가 먼저 나오니까 먼저 앞선 건지 아는데 졸트가 나중 거다. 전 거다 얘기 드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채용률하고 퇴사율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채용률, 그리고 요게 파란색이 퇴사율이에요. 네, 파란색이 퇴사율이죠. 채용률하고 퇴사율이 다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채용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공고를 안 올려요. 그리고 직원들도 퇴사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퇴사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마치 분무기로 물을 뿌려놓은 휴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니까 낙엽처럼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막 올려요. 그리고 이제 이 직원들도 다 자발적 퇴사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훨씬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떨어져가지고 어디 수준까지 갔습니까? 2020년 코로나 수준까지 가 있어요. 이게 아주 스케어리하죠. 지금 겉으로는 정부에서 나온 고용지표 되게 비농업 취업자 수 엄청 높고 실업률 떨어져서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런 게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업률이 떨어진 게 그냥 내가 다니기 싫은데 여기서 나가면 나 갈 데 없이 실업자 되니까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 실업률이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3개나 더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이 달을 보면서 늑대가 울프가 짖습니다. 울프가 짖는 차트죠. 자, 이건 또 뭐가 무서울까요? 자, 이거는 금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통화 정책을 오랫동안 제한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을 왕창 풀었다가 돈을 옥죄죠. 완전 옥죄, 금리 상승을 시켜가지고 옥죄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풀려고 하고 있는 지금 상태죠. 막 풀 수도 없죠. 지금 또 막 풀다가 물가 다시 폭등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오랫동안 제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는 돈을 왕창 풀었는데 금리가 너무 폭등한 나머지 그거 잡으려고 완전히 옥죄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풀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가 늘어나고 있냐면은, 자, 이 초록색은 기업의 챕터 11. 자, 챕터 11이 뭔가요? 챕터 11. 이거 파산 신청. 이 정부에다가 기업이 파산했다고 나 파산했으니까 뭐 저기 나 구제해달라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 채무 연체예요. 이게 지금 치솟은 게 어디까지 갔냐면 이것도 이미 2020년 코로나 이전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뭐 코로나 때 아예 집안에 있어가지고 뭐 화산도 할 일이 없고 뭐 카드도 할 일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2013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13년부터 21년 무려 9년짜리, 그렇죠? 9년짜리 고점 돌파시켰죠, 이거. 지금 9년 동안 여기 이 라인을 넘지 않았거든요. 챕터 11 신청 건수랑 이 지금 채무 연체율이 10에서 11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 11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스케어리하죠. 지금 빚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 90일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 건수, 그다음에 기업의 미국 챕터 11 신고 건수 전부 다 전고점 다 돌파시켰습니다. 90일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지막 수준으로 증가했죠.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서브프라임으로 빵 터졌을 때는 정말 파산도 많고 신용카드 연체가 많았겠죠. 그 마지막, 그렇죠? 그게 2018년이 지나고 2011년 수준,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랑 똑같아져요, 지금. 서브프라임 터져가지고 막 무슨 골드만삭스까지 무너지냐 그 얘기 나올 때였어요, 그때. 그렇죠?
그때로 지금 가고 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늑대가 울고 뭔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그림이 나올 거야? 아, 해골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해골이 나왔습니다. 해골이 나오고 이제 왕거미들이 거미줄을 쳐놔서 먹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왕거미들이 먹으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자, 이거 뭘까요? 자, 이거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자, 그 하이힐드 부도 날 수도 있는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려면 이자를 많이 줘야 하겠죠. 저 망할 것 같은 회사인데 저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무슨 시중은행처럼 1% 금리 주면은 그거 망할 수도 있는데 누가 투자해요? 한 20% 30% 주면 망할 수도 있지만 20-30%좀 구미 땡기는데 하겠죠. 근데 그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는 게 그 국채랑 이 차이인데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그 위험한 채권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너무 마음 놓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무슨 기업의 채용률도 떨어지고 자발적 퇴사율도 떨어지고 신용카드 빚은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파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하이힐드 채권은 많이 투자해갖고 너무 많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인기가 너무 많으면 이자율 낮추죠. 인기가 없으면 마찬가지잖아요. 인기가 없으면 사정사정해서 막 우리 높게 줄게 하죠. 인기가 많아지면요. 거만해서 너무 많은데 좀 낮출까? 이렇게 돼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도박과 같은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수준이 또 어디예요? 또 여기 2020년 수준이에요. 2020년. 그리고 2010년. 여기 닿았던 시점이죠. 지금 이 밑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하이힐드 채권에 많이 투자해서 이 하이힐드 채권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고 이 스프레드가 이제 좁혀져가지고 이 차이가 이 밑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2.7 차이밖에 안 나요. 정상적인 채권이랑 하이힐드 채권의 이자율 차이가 2.7%밖에 안 된다는 거는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해골이 지금 노리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마녀가 나왔습니다. 마녀. 자, 초록색 마녀. 무슨 위키드가 생각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부채입니다. 정부의 부채. 글로벌 정부의 부채가 지금 가마솥에서 막 지금 끓어오르듯이 마녀가 끓인 죽처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인데 엄청난 지금 스피드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미 빚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져서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보다 정부의 빚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런 블랙스완, 세계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19 같은 건 닥칠지 알 수도 없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걸 알았으면은 9.11 테러도 만약에 알았으면은 대비를 했겠죠. 근데 그런 게 터졌을 때 정부가 빚을 내서 재정 적자를 내 가지고 국민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또 그런 일이 한번 터져버리면은 또 정부가 빚을 내 가지고 또 살려야 돼. 그럼 정부 빚이 또 확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가마솥에 물이 넘쳐가지고 다 화상 입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 자, 5가지의 할로윈데이 맞이 맞춤형 아주 스케어리한 차트들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만만치만은 않죠. 이게 만만한다면은 지금 그냥 파월이 그냥 놀고 먹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스케어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왔죠. 좋았습니다. 16% 매출시 올랐고요. 11% 순이익 올랐고 주당 순이익 10% 올랐고 영업이익 14% 올랐네요. 뭐 지금 다 좋았는데 뭐 IT 실적 다 좋았죠. 다 좋았는데 주가는 나스닥 왕창 빠졌죠. 제가 처음에 그때 금리 인상의 정점에서 첫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1년 이상의 수익률, 1년 이상의 그 보여드렸죠 그때. 뭐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고 이 IT 종목 같은 경우는 1년 뒤에나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평균에 회귀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한 줄 매도평입니다. 트릭 올 트릭. 수익 한번 내주면 안 잡아먹지.
이번 주 M7 기업 중 5곳이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그 마지막 타자가 바로 애플과 아마존이었습니다. 실적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애플의 실적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매출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모습이었죠. 또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이폰 16이 9월 20일 정도에 출시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초기 반응은 양호한 것 같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매출 조금 부진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모두 낮게 나왔죠.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제품 매출도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비스 매출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이런 점들에 의해서 아이폰을 괜찮지만 다른 부분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애플의 시간외 거래는 조금 부진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이폰 16 초기 반응 양호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4분기 실적일 테기 때문에 4분기 실적 한번 예의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쿡 CEO는 계속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아이폰 14보다 15가 잘 팔렸고 15보다는 16이 잘 팔리고 있다, 반응 좋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초기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도 함께 꺼냈습니다. 단 3일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1년 전에 iOS 17.1 업데이트 속도보다 2배 빠르게 지금 18.1을 사람들이 다운받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1부터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좀 부정적으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건 대중국 매출이 150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 마감 브리핑에서도 확인을 해봤듯이 화웨이의 매출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이만큼 중국에서의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어서 애플이 과연 중국에서 어떤 반응을 아이폰 16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타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전년 대비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등을 해줘야 또 애플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의 실적도 함께 보시죠. 아마존 실적도 좋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광고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항목 모두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씩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특히 광고 매출 성장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함께 보실까요? 지금 아마존이 광고 몸집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도 아마존이 굉장히 강한 광고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3분기 때도 보니까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그래도 괜찮은 광고 매출 성장률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광고에 대해 기대를 거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광고 성장세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빠른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지금 구글과 메타와 정말 견줄 만한 주요 경쟁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8.8%로 2위인 메타에 비해서도 적기는 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815억 달러에서 1,885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7에서 11% 성장을 전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아마존에 있어서는 연말 쇼핑 시즌이 대목이죠. 기대된다라는 이야기했고요. AI 투자 이어가겠다라는 말까지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빅테크들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대체로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지금 정규 거래에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과
그리고 애플도 이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빅테크의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다가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해냈습니다. 바로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지금 지출을 늘리고 있는 빅테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요. 노란색이 2014년부터 2023년의 평균이 되겠고요. 파란색이 2024년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과거 평균에 비해서 지금 빅테크들이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강한 자본 지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그래프로 보시기 힘들까 봐 수치화해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평균이 12%였다면 지금 벌써 28%의 지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했듯이 이러한 지출 거의 다 AI로 향하고 있는 지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AI 지출이라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들 월가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코멘트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 세 곳에서 모두 AI 관련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리겠다고 한 점은 구조적으로 이 AI 트렌드가 이어진다는 뜻이다. AI와 관련된 반도체, 미국 대형주에서 기회 엿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즉 AI는 계속 가는 트렌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또 기술 섹터가 내려서 엔비디아까지 하락했다고 보기엔 좀 허점이 있다. 다른 기술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엔비디아에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즉, 이 지출이 문제라면 다른 기업들은 내려도 엔비디아만큼은 올랐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린 건 좀 이상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빅테크가 하락했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재정립의 차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여전히 긍정적인 월가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 밤사이에 또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이 AI 지출 확대를 아랑곳 않고 강력 매수 추천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메타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곳까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월가에서는 지금 시장의 반응과는 조금 다르게 AI 계속 가는 트렌드다. AI라면 괜찮다. 월가에서도 이 AI 지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갑니다. 엔비디아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AI 칩을 사들이고 있는 많은 기업들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자본 지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본 지출 월가 전문가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곧 다가옵니다. 11월 19일 날 공개를 하게 될 텐데 AI 계속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도 우리 국내 증시 상당히 혼란했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엇갈린 채 결국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2,6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에 되려 힘을 내주면서 743선, 전일 대비는 0.6%의 상승 흐름을 보인 채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좀 크게 나오면서 1% 넘는 지수 하락이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안에서는 삼성전자만 소폭 오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부정적이었던 실적을 내놨지만 4분기부터 HBM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생산을 시작을 한다.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내놨고요. 그로 인한 약간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되려 HBM을 국내 안에서는 가장 크게 선두주자 자리에서 위치하면서 이끌고 가던 SK하이닉스가 되려 4.5%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결국 나섰죠. 일단 공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유증을 진행하는 것, 부정거래에 대한 소지가 있다라면서 일단 코멘트를 내놨고요. 추가적인 변동성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아연 이후에 현재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이 티웨이 쪽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서 관련주들 이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선과 W게임즈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현재 계속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아연 여전히 담아가고 있고요. 그 전일장에서도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제장에서도 추가적인 매수 흐름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동시에 담아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황과 섹터별로의 시장 흐름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형주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회를 찾고 있는 중소형주들의 큰 반등 흐름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HBM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특히 삼성전자향 반도체 중소형주들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AD테크놀로지가 26%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죠. 엑시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검사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제 7%대 추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이 나사와 본격적으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서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을 본격화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10%대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G드래곤이 컴백을 했습니다. 앞서서 로제가 보여줬던 엄청난 YG 플러스의 급등 흐름이 이번에 G드래곤이라는 또 테마로 움직일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G드래곤의 소속사인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송홀디스 그리고 디지털조선이 어제 20%가 넘는 급등 흐름을 장중에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어제 앨범 발매하고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조회수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다만 어제 원전 관련주들은 좀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었죠. 체코 쪽에서 일단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겠다라는 속보를 전해오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또 어제 저녁에 새로 전해진 소식은 기존의 미국과 프랑스 측이 제기했던 이의 제기 모두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하락 쪽의 변동성이 오늘은 그대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가장 컸던 이슈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모레퍼시픽의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시간에서 아모레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모레퍼시픽의 깜짝 실적에 시간 외에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아모레쥐 모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매출은 1조 원대, 영업이익은 7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각각 11% 그리고 영업이익이 특히 많이 증가했죠. 160%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매출은 그닥 큰 폭의 성장을 보이진 않았지만 탈중국에 성공하면서 해외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에서는 매출이 108% 그리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쪽은 무려 300%가 넘는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알엑스를 이제 편입을 하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3분기에 반영됐던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에는 반영이 됐고요. 다만 지난 한 달 동안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대형 화장품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긍정적인 기업 실적과 함께 이런 하락분을 그대로 만회해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연초 대비해서 주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1% 내외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이 가파랐던 만큼 긍정적인 호실적이 다시금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지도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간밤 시간에서 공개됐었던 미국 쪽의 기업 실적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M7의 다른 두 기업입니다.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인데요. 두 종목 모두 시간에선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AI 쪽의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망치를 뛰어넘는 확정치가 공개가 됐는데 현재 애플 CEO의 코멘트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애플 인텔리전스 지금까지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1년 전 대비해서 이번에 iOS를 업데이트하는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중국 쪽의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AI 쪽만 떼어놓고 보았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른 M7 기업들보다도 이 기업을 향한 이 국내 수혜주들이 대거 존재하는 만큼 오늘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더구전자와 같은 애플향 수혜주들이 어떤 쪽으로 변동성을 보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하락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고요. 또 아마존도 함께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망치를 웃도는 긍정적인 실적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지켜볼 거는 AI 쪽인데 아마존의 클라우드 AWS라고 부르죠. 매출액이 275억 달러 찍혔습니다.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AI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성장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미리 확인해봤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클라우드 매출이 더 추가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실적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빅테크들이 AI를 향해서 강력한 수요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AI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을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번 한 주 정말 바빴는데 이제 벌써 금요일이 됐고 11월의 첫 거래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더 바쁠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리스트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새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도 두 종목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주가 정말 더 큰 빅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바로 미국의 FOMC가 열리게 됩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를 놓고는 워낙 박빙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카멀라든 트럼프든 이 관련주의 트레이드 현상이 최근 몇 달 동안 증시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변동성으로 달궈놓은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FOMC 관련해서는 아직 월가에서 25bp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FOMC까지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련주들 다음 주에도 실적 대거 발표를 합니다. 종목들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신규 상장 관련주들 특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 다음 주 수요일 코스피에 본격적으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 또 한 달을 새로 시작하는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은 시장이 우리에게 조금은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이데일리 TV와 함께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죠. 이어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또 다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컸습니다. 2% 이상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1.8%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그리고 기술주 비중이 큰 S&P 500 지수가 크게 하락한 건 아무래도 빅테크가 부진했기 때문이겠죠. 이날 M7 종목 일제히 다 하락했는데요. 소확개미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일제히
가까이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4% 이상, 테슬라는 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올랐습니다. 미국의 원유 수요가 그래도 강하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12월 증산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WTI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금값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죠. 중간중간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정말 중요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 가격 지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지수이기 때문인데요. 이 지수 전년 동기 대비 2.1%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주간 실업범 청구 건수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는 만큼 고용 시장을 빠르게 알려주는 지표가 될 텐데요. 21만 6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며 고용 시장 탄탄함을 알렸습니다. 10월 감원 계획은 5만 6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월 대비로는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 안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빅테크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AI가 괜찮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일제히 하락을 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다 하락을 했는데 이로써 전체적인 시장 투자 심리가 좀 좋진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빛나는 초록색을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통신주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때면 방어주로 도피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반도체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AMD 전날에도 10% 급락세 보였는데 이날도 3%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도 한번 보시죠. 인텔도 이날 정규 거래에서 꽤 크게 하락했는데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했습니다. 그 실적 내용 자막으로 함께 보시죠. 일단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하기는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당 순이익이 아닌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46센트를 기록했는데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포함돼 있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4분기 가이던스가 좋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모두 다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로써 시간외 거래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던 게 바로 이 인텔의 주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죠. 이번 주에 진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돼 있었는데 마무리 타자였습니다. 애플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그리고 아이폰 매출까지는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면서 시장에서 아이폰 16 그리고 화웨이와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애플에 대해 조금은 지금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 쿡 CEO 계속해서 아이폰 16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초기 반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나올 이야기들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실적도 함께 보시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 웃도는 수치로 공개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광고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월가는 지금 광고 매출 성장세가 19%로 강하게 나왔다.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성장세를 이어나간다면 구글과 메타의 정말 견줄 만한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야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표 봐야 되겠죠. PC 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보시면 검정색이 핵심 근원 PC 가격 지수고요. 파란색이 헤드라인 지수가 되겠는데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여기서 멈춰서고 있는 것 보이시죠? 수치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률을, 전월 대비로는 0.2%, 근원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7%, 전월 대비로는 0.3%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로 예상치에 그래도 8월 수치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2% 목표로 가는 길이 순탄하진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근원 PC 가격 지수가 2.7%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 하락세, 둔화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정체기를 맞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고용 시장도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12,000건 감소했고요. 그리고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만 6천 건 역시나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실업자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고용시장 양호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음 주면 이제 미국의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UBS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골라봤습니다. 일단 관련된 코멘트부터 한번 보시죠. 트럼프 당선이 주식시장에는 더 우호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UBS 말고도 다른 기관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특히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금융주 선호한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중국 노출이 높은 기업이 유리하다. 또 글로벌 무역 관련된 화물 회사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트럼프 당선의 경우에는 포드 그리고 클리블랜드 클리프, 골드만삭스, 시티즌스 파이낸셜, 시티그룹을 언급을 했는데 역시나 세 종목이 모두 금융 섹터에 속해 있죠. 금융 섹터를 UBS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해리스 당선될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그래도 높은 애플, 나이키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들어오면 좀 힘들어질 중국에서 많은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는 달러트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유력하다라는 이야기 많죠. 그중에서 엔페이즈 에너지, 퍼스트솔라까지 UBS가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그럼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빅테크가 부진하다 보면 국내 증시도 같이 부진한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요. 단순히 이 빅테크의 하락이 AI 경계감일지 아니면 단순 포지셔닝일지가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빅테크 하락의 이유 중 하나가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 지출 거의 다 AI 지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올랐어야 되는데 함께 내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재정립 가능성에서 다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온 것일 수 있다라는 게 이 단순 포지셔닝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미국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경계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최근에 국내 증시도 그렇고 실적에 집중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실적에 집중한 그런 시장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잡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날입니다. 11월 1일 계속해서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삼성전자에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고요. 최근 잇따른 부진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부담, 사실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담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 어제 컨퍼런스 콜의 주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데일리 TV가 오늘 신문에서 이데일리가 톱 기사로 다뤘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한 3가지 정도로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여기 좀 표에는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굳이 오늘 실적 얘기는 깊게 들어갈 필요보다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에서 5세대 HBM3E의 양산과 판매 이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했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콜 테스트가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다. 주요 고객사는 뭐 당연히 엔비디아가 되겠죠. 유의미한 진전을 했다는 얘기는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중에 판매 확대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4분기에 삼성전자의 HBM3 이제 5세대 요 HBM이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대만 디지타임스에서 얘기했던 이제 삼성전자도 고객사로 조건부지만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확인을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어제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제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인데요.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접했을 때 그 기업이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공세적으로 뭐 투자를 늘린다든가 인재를 뽑는다든가 이렇게 더 투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축되는 거죠. 투자 줄이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 줄여서 비용 아끼고 보통 이런 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선택한 방식은 후자보다는 전자입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은 올해 시설 투자 56조 하겠다. 역대급이고요. R&D 투자도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치인 거의 9조 원에 가깝도록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위기지라고 다들 얘기하고 우리도 위기라고 느끼고 있지만 여기에 위축되지 않고 더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자, 이 얘기를 조금 한 걸음 확장해서 보면 얼마 전에 3분기 때 정도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인데 SDI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 캐즘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다 안 좋죠. 잘 아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실적 나온 것도 다 예상보다 더 좀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아진 데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 SDI는 다른 두 배터리 회사와 달리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뭐 3조, 4조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 SDI가 먼저 이런 식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공세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즉 삼성전자 내에서, 삼성그룹 내에서도 가장 위기에 빠져 있는 두 계열사가 이렇게 위기 상황을 공세적인 어떤 투자로 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저는 이제 이게 이재용 회장의 결국 승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삼성전자 이제 창립 기념일 맞고 오늘이 될지 뭐 다음 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뭔가 이제 창립 기념일 관련돼서 이재용 회장의 직접 멘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 회사 차원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뭔가 이제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도 이미 삼성 SDI나 삼성전자에서 보여준 이런 어떤 공세적인 그런 어떤 투자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부터는 사실은 삼성도 위기고 삼성 SDI도 위기라는 얘기를 충분히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부터 정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시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요, 밸류 펀드 또 ETF, ETN 관련된 얘기들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11월 1일인데 이제 출시를 할 계획이고요. ETF 상품 관심들 참 많으실 텐데 총 12가지 종목이 이제 상장이 이제 됩니다. 패시브가 9개, 그다음에 액티브가 3개, 그래서 12개고 그다음에 ETN 상품 하나에서 모두 13개 상품이 나오게 되고 밸류 펀드라고 돼 있는 거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 관련, 그러니까 증권 관련 유관기관들하고 민간 펀드하고 매칭을 해서 일단 2천억 정도 규모로 밸류 펀드를 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시장이 좀 마중 역할, 시장에 이제 돈을 좀 붓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 사진은 이제 어제 이제 업계와 관계 유관 단체들 간의 이제 간담회 내용 그 사진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보니까 패시브형이 9개나 되니까요. 이 패시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를 추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밸류 지수를 추정하는 ETF 상품이 9개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 시작하는 규모, 그걸 뭐 어렵게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좀 규모가 큰, 자본 규모가 큰 그런 이제 운용사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같은 지수를 9개 상품을 추정하다 보니까 경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가장 운용 보수가 낮은, 그러니까 가장 수수료가 싼 그런 회사의 운용사의 이제 이 밸류업 ETF를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2천억짜리 이 밸류업 펀드는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펀드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관건은 그렇죠. 결국 이제 이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지고 펀드가 만들어지고 ETF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장을 이제 끌어올려서 밸류업을 시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시장의 소위 말하는 이제 마중 역할을 지금의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한국 시장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돼줄 것이냐 이 여부가 될 건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고 신중하거나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퇴직연금, 지금 퇴직연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2030년쯤 되면 국민연금 규모를 넘어설 것이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적절한 상품이다. 이쪽으로 이제 돈이 계속해서 두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밸류업 지수 관련된 구성 종목들의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고 또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신중론, 조금 부정론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단 출발을 했다라는 거고 이 밸류업이 정말 우리 시장을 밸류업 시킬 수 있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밸류업이 좀 뭐 이런 지수도 나오고 이런 상품이 나올 법할 정도 우리 시장은 참 답답합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증권면에 톱 기사로 나온 게 이제 돈이 안 돈다 답답한 코스피 얘기인데요. 이유는 뭐 여러 차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일단은 수급이 안 좋고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삼성전자가 대표주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실적도 별로 안 좋고 등등등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개인 투자들 사실 우리 시장에 좀 안심하라고 투자할 만한 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시장에 돈이 안 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지표가 회전율인데요. 시총 회전율인데 시총 회전율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9.1% 정도 됩니다. 9번 정도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한 달 동안에 이게 지난 7월 달에 한참 올해 우리 시장 뜨거울 때죠. 그때 12%를 넘었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9월 달에 8%까지 떨어졌던 게 일단 10월 달에 10%까지 9%까지 올라서긴 했는데 여전히 좀 시장 분위기는 좀 냉랭하고 좀 무겁죠. 이런 분위기들을 좀 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이 당분간은 뭐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전반적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시장을 계속해 눌렀던 누르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끌고 내려갔던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일단 삼성전자 쪽에 이 악재가 조금 해소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고요. 아직은 사실은 명확하게 누구도 우리 시장이 뭔가 바닥을 찍고 반등으로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이른 시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바닥만 다져줘도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철강 화학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중국 경기부양책 9월 24일 날 나오고 난 다음에 철강이랑 화학주 사실 올 들어 내내 안 좋다가 급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힘이 빠지고 있다. 주가가 상승폭을 좀 상당 부분 반납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표를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간 주요 철강 화학주 주가 추이입니다. 현대제철 9%, 포스코홀딩스는 무려 12%, 동국제강 5% 이렇게 떨어졌고 화학 쪽에서는 LG화학이 12% 넘게,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7%, 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중국 경기부양책 나오고 난 다음에 15%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9%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상승분의 3분의 2를 이제 토해낸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철강주보다 더 낙폭이 좀 큰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잘 올라가다가 뚝 또 상승폭을 반납을 한 이유는 이제 경기부양책,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라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이제 11월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중국 이제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뭐 지금 뭐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200조에 달하는 그런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과연 이제 그렇게 나와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
나오고 난 다음에도 정말 이제 중국이 그 정도의 돈을 쏟아부어서 과연 근본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경기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소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올해 중국 당국의 목표인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시간이 걸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각에서는 뭐 드러켄밀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진핑이 주석으로 있는 한,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장 개방 정도인 그런 기존의 어떤 정책이 아닌 이 공산당 중심의 이 통제 정책을 좀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해석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결과를 보고 일단 다음 주에 중국이 어떤 내용의 경기 부양 정책을 내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요 내용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켓 비하인드 오늘 이영훈 IM증권 이사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빅테크 이제 맵 이제 뭐랄까 이제 실적 이제 뭐 마무리 이제 된 거죠, 이 정도면? 애플까지 다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남았죠. 엔비디아는 뭐 네. 다음 달이니까 다음 달에 벌써 이번 달이군요. 네, 우리 네. 11월이니까. 뭐 일단 이사님이 이제 쭉 다 팔로우를 하셨을 테니까 오늘 결과 나오기까지 좀 보고 글쎄 이사님 총평 어떤 거 포인트를 좀 보고 계신지 말씀 좀 먼저 듣겠습니다. 뭐 실적은 일단 나온 거 자체는 견조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실적 나온 거 이상을 지금 요구하는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동안 많이 올랐었다라는 그렇죠.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트럼프 해리스 그 대선전이 막판에 가면서 좀 많이 좀 격화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격화된다라는 게 뭐 지지율 이런 것들도 지금 여론조사는 뭐 비등비등하고 또 이제 폴리마켓이나 이런 쪽에서는 트럼프가 앞선다고 하지만은 그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해리스는 트럼프 따라서 이제 거친 말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고 맞아요. 막판이긴 해요. 막판에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이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좀 그 증시에서 좀 시장을 좀 짓누르는 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 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방송 나와가지고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이번 주는 좀 그 미국 주식 투자 관련해 가지고 좀 지켜봐야 네, 낫다. 네, 네. 더 투자하는 쪽보다는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대선 앞이고 맞아요. 이게 좀 더 격화될 것 같고 네. 대선이 끝나면 그러면 급등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거 좀 지켜보자. 왜냐면 그렇죠. 트럼프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번 대선이 좀 진짜 애매한 거는 트럼프가 안 되면은 순순히 승복하고 내가 대선에서 졌습니다라고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또 이미 되는 뭐 거죠. 법적 소송하겠다고 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을 그렇죠. 좀 잡아 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메모하시고 체크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이럴 때 주가가 많이 빠지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종목들 예, 중심으로. 그런 것들 위주로 네. 이제 메모를 좀 해놓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지 조금 빠졌다고 해서 이제 좀 접근하시거나 이러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네. 지금 제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고객님들하고 이제 제가 미팅을 하거나 추천을 해드릴 때 샀던 가격대가 210불, 220불 대가 많은데 최근에 산 것들이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 급등한 다음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안 사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저 시장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시장 자체가 과열 시그널도 확실히 보이고 네. 웃긴다기보다는 재미있는 건 이제 국장이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쪽이 간다 그러면 이쪽 확 쏠리면서 나머지 박살나고 이런 계속 그 패턴이 말씀하시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장도 지금 사실은 보면 조금만 이상은 거의 국장 수준으로 그냥 패대기 쳐버리면서 주가 급락해버리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약간 이제 회계와 관련된 거니까 좀 그건 좀 예외로 별개로 볼 수 치고. 있더라도 네.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폭 자체가 발표하는 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 대비해 가지고 좀 과할 정도로 밀어내버리고 하는
자체가 시장이 얘 아닌 것 같아라고 판단해버리면 미장 역시도 세게 밀어버리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진 거네요. 지금은 공부, 체크, 네, 메모할 네. 타이밍이지 좋은 아이디- 적극적으로 들어가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평을 여쭤봤는데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몇 가지 좀 세부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빅테크 실적들을 좀 보면 눈에 띄는 거는 클라우드 쪽하고 광고 쪽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가 결국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AI의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되느냐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성 좋아질 관련된 수밖에 부분에서? 없고, 예, 그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네. 그 좋아지는 것하고 이제 투자의 속도에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이제 투자를 또 지나치게 앞서서 또 이제 과하게 한다든지 또는 투자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좀 못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이상으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여전히 그 정점에 대한 또는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큰 그림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네. 수 있다는 맥락으로 보시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면 AI 자체가 단기 과열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이제 다시 거품이었다 해가지고 확 꺼진다든지 네, 그런 네. 쪽보다는 약간 톤다운을 해가면서 움직이고 다시 톤업이 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일테면은 이제 톤 다운의 수준이 우리 6월달에 골드만삭스 AI 고점론 리포트 나오고 난 다음에 한 2달 가까이 크게 부진했었던 네. 그거의 데자뷰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덜할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다? 이사님 판단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그쵸, 솔직히 사실은. 말씀드리면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과거에 이제 IT 버블을 경험을 했잖아요. 2000년도에 봤잖아요. 초에. 네. 그때 사실 그때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그 당시에 IT 버블 났을 때는 신기해서 올랐어요. 수익은 전혀 없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모든 게 새로운 문물이고 신기했기 때문에 야 이거 대단한데 해서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급등했었던 게 그렇죠. 매출이 나서 올랐던 게 아니고요. 그 당시만 해도 다이얼패드라고 하는 게 인터넷으로 국제전화가 돼? 그것도 공짜로?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충격을 먹었던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어이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뭐 이거 다이얼패드 팔면은 국내 상장돼 예. 있는 그 그룹 기업이 아니라 그룹 몇 개를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올라갔었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는 이거는 명확하게 수익화할 수 있는 앞에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결국엔 속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그 주요 빅테크 같은 경우는 네. 등락은 있어도 결국에는 이 AI로 인한 효과는 계속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보아야 될 거고 그것도 닷컴 버블 때보다는 훨씬 더 빨리 나타날 것이다. 네, 빨리 나타나겠죠. 시대도 그만큼 빨라진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의 니즈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좀 테슬라를 유의 깊게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율주행 얘기하면은 앵커님 솔직히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거 제가 직접 자율주행 차를 이렇게 앉아서 운전대 안 잡고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다라는 걸 상상해 보면 이거 되게 적응 어려울 것 같아요. 신뢰의 문제인데 그렇죠. 여전히 나보다 기계를 믿을 수 있을까? 그 기계 그렇죠. 자체. 사실 그거 기계에 대한 있잖아요. 믿음이죠. 예. 뭐 세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핸들이 없는 차에 앉아가지고 맘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최근에 로봇 업체들이 지금 그 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사용으로도 지금 일단 그 정찰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지키는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로봇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무인화 시켜가지고 오늘도 아까 기사를 잠깐 보니까 미국에선가 무인 그 전투기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개발. 예, 저도 봤어요. 네네. 예. 그런 것들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 AI하고 또 연결이 되는 그렇죠. 것들이죠. 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의 시간은 2000년대 닷컴하고는 속도도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M7 전부가 다 해피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투자에서 뒤처지지 않고 수익화를 네. 꾸준히 해나가는 기업들은 미래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투자의 기회인 거지 엑시스의 어떤 그 방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아까 AI 그 6, 7월 달 고점론의 대접이 아니냐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해서 갖고 있던 게 변수로 봤던 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AI 관련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뭐 엔비디아라는 AI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때 그거를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보니까 다들 AI 쪽에 대한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사실 확인을 한 건데 오늘 또 나왔던 얘기는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조금 돌아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출을 늘리고 더 투자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냥 6, 7월 달에 고점에 대한 그 우려감이 다시 나온 거 정도로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으로 이제 이런 AI 쪽, 빅테크 쪽에서도 AI 관련돼서 뭔가 옥석 가리기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당장 옥석 가리기를 할 정도로 그 상위 업체들의 어떤 그 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일단 투자의 속도하고 수익화되는 속도에 이제 그 갭이 벌어지게 되면은 시장에서 우려를 할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그러니까 투자는 과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수익화되는 게 좀 더뎌진다면 우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수익이 악화가 되는데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캐펙스 축소에 대한 요구가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경기의 어떤 사이클하고 또 맞물려 버리면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우상향인데 경기가 꺾인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침체기로 들어간다든지 뭐 지금 요즘 노랜딩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리스크가 눈에 보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투자에 대한 축소 압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전방사는 영향받게 되니까 그 사이클 안에서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더라도 이게 빠질 수 있는 그림은 항상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지금은 고점이니까 여기서 파시고 여기서 사시고 짚어낸다는 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되질 않아서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기술주들한테는 빅테크들한테는 물론 지금 뭐 일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다시 반등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년까지 연준의 뭐 의도대로 뭐 3% 뭐 초중반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빅테크들의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시장 어떤 거시적인 흐름인 거는 맞겠네요. 빅테크가 좋은 거는 그 금리가 비쌀 때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금리가 싸지게 되면은 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테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기 때는 분명히 빅테크가 가진 자본력도 중요하지만은 이쪽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어쨌든 시장 예상만큼만 돼준다면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빅테크가 이를테면 심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세혈관 단까지 있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있는 모세혈관 단까지 있는 이런 기업들까지 이 피가 이를테면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투자들이 이제 수혈이 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식의 효과가 결국 참 금리를 내린다는 게 금리가 내려간다는 게 참 크긴 크네요. 그렇게 봐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요거 아까 제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제 그다음에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다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항상 뭔가 촉매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큰 변화를 줄 때 이게 그 정도까지 갈 만한 어떤 악재인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한 회사 정도의 해프닝으로 끝날 만한 악재인지 혹시 이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사실 저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퇴출이 되거나 어떤 제재를 받게 되거나 예. 할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8%면 크죠.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가 AI 가속기 쪽에서 가장 메인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이제 공급망 쪽에 일부 문제를 또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 지금 사실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자체의 어떤 문제를 뭐 그게 어떻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회계 조작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게 이게. 되는 거죠. 저건 네. 이제 사실 존폐의 문제하고 또 맞습니다. 연관이 될 수 있는 거기 예, 때문에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것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금 되게 예민해져 있는 구간에서 저것이 또 부각이 되는 바람에 특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예.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슈마컴 이 사태는 현재로서는 뭐 슈마컴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안 보고 있는 주식이라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인데 저것이 파장을 만약에 미친다 글쎄요. 그러면 영향을 그래서. 줄 가능성은 있다. 일정 부분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장으로 좀 넘어와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사님도 줄곧 이제 조금 이제 신중한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나온 얘기들 뭐 실적 얘기는 됐고 중요한 거는 이제 HBM 부분이거든요. 네. 이쯤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사실은 이제 납품이 지금 뭐 이제 가능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계속 외국인들 팔고 이럴 때는 HBM, 엔비디아 납품만 하면 반등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사실 기대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지금 같은 어제도 사실 좀 반등을 했거든요. 장막판에. 이런 걸 때 이게 그러면 삼성전자가 뭔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판단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사견이긴 하지만 어저께 그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서 저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뭐 주요 고객사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유의미한 있었다. 진전. 네. 왜 통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의문이 드는 거죠. 시장에서 보면은 이게 말을 자꾸 포장하고 꼬우면 꼴수록 이게 뭔가 이렇게 명쾌한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어떤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이전보다는 분명히 좋아진 건 있어 보이는데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연상을 했었던 거는 그 전날 그 디지타임즈 대만 언론에서 나왔었던 조건부 승인에 대한 거.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 자기네 아쉬운 대로 써야겠다. 아쉬운 대로 쓰겠다. 맞아요. 네,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어제 내용을 갖다가 제가 너무 네거티브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명쾌하지 않은 데다가 또 어떻게 얘기했던 것 중을 보면 HBM 그 판매량 중에 4분기 중에 HBM 3 비중이 50%가 넘어갈 거다. 네, 네. 그 얘기했거든요. 엄청나게 팔리는 것 같잖아요. 문제는 근데 HBM 3하고 3E 두 가지 버전을 지금 이제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HBM 3를 많이 팔았나요, 삼성이? 3분기 때? 아니요. 그 뭐 물론 그전 분기보다 더 올랐지. 팔았죠. 예, 근데 그 시장에서 봤을 때 시장 마켓 세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도 역시 좀 약간 저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던 건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보여줘야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리더십, 기술 패권에 대한 어떤 리더십을 상실한 상황에서 그쵸. 절치부심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이거를 바꿀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결기라든지 어떤 방향에 대한 제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명쾌하게 제시를 반성문을 쓰더라도 명확하게 내가 이거 때문에 네. 잘못된 거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라는 어떤 방향 제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못 팔아도 내년 몇 분기 뭐 그 내에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싶을 정도로 뭐 중요한 진전이라고 하고 그것도 뭐 막연하게 숫자적인 어떤 그런 거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 같은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맞나?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장중에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왔었어요. 네.
장 종가 끝나고 나서 봤을 때 한 180만 주든가 매도로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혹시 실망감일 것이다. 해석을 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건 아닌데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삼성전자 어저께 그 컨퍼런스 콜의 효과는 일단 주가 하방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막아준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어제 종가가 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제 요번에 5만 5천 원대 후반까지 빠졌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선은 어느 정도 바닥일 가능성에 대해서 적어도 시장에서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거고 앞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 가가지고 삼성전자가 어저께도 언급을 했지만은 그 저부가 제품들 DDR4 이하의 그 중국산 제품들이 계속해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이 붙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줄 것인지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중국에서 그 중국 경기 부양이 나오든 뭐가 나와서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은 가전이 됐든 이런 쪽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반도체의 어떤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래서 레거시 쪽이 아주 나쁘지 않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HBM 쪽에서 말씀하신 그런 수사가 붙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통과면 통과 아니면 그 다음 버전에 대한 걸 갖다가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방향을 갖다가 명쾌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어제 내용을 듣다 보면은 사실은 흥분할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정도로만 전 이해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느낌이 좀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약간 오만하다시피 할 정도의 그 자신감이 지금 사실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로 사실은 삼성전자가 돌아가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더 지금 당장보다도 향후에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올라오겠구나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라는 말씀이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좀 대규모로 R&D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레토릭 정도 수사 정도로만 해석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뭐 긍정적이다 그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삼성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기사가 났었는데 이제 파운드리 쪽 추가적으로 그 투자 중단하고 파운드리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앞으로 이제 HBM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게 자꾸 된다 이렇게 하는 쪽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사님 다음 주 뭐 나 이렇게 생각해 생각하시는 거 전망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그냥 관망했고요. 네. 다음 주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도 대선도 있고. 네, 대선 노이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현재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서는 미 증시에서 뭐 급등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이거는 정치권에서 여의 문제도 아니고 야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증시 그리고 경제에 대한 문제는 이거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대로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투세 얘기하고 뭐 상법 개정 등등등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뭐 여러 명쾌한 가지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너무 그런 부분들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한테는 수단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 이 어떤 양측 간의 이 괴리, 이게 결국은 자꾸 시장에 이런 또 하나의 노이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말씀 듣다 보니까 드네요.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미 대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들 일단 다음 주까지 계속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오늘 마치고요. 마켓나우 1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